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3분기 우리 경제가 0.1% 성장했다고 합니다. 원래 한국은행 예상치는 0.5%였으니까 낮아도 너무 낮죠.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관련해서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를 쉬워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경제 셰프 명지대 박종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예, 뭐 저는 연말이 좀 바쁜 편이라서 보고서도 마감해야 되고 해서 조금 일이 좀 많아졌네요. 예. 이 짧은 가을을 못 즐기시는구나. 아, 그러니까요. 점점 가을 짧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가을이 곧 없어진대요. 전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좀 아쉽죠. 아, 가을 남자시구나. 보고서 써서 어떻게 밖에 나가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괜히 일만 벌려가지고. 좋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 보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 그러면 좋은데 보고서 내용도 우중충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 네. 1도 아니고 0.1. 네. 이 정도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면 네. 이제 해석이 이제 어떻게 돼야 네.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몇 가지 이 0.1이라는 숫자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해석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난 분기 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0.1이라 도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러니 일각에서는 2분기 연달아 마이너스 성장은 일단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지 않느냐. 당초 한국은행에서 전망했었을 때는 일단 수출만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0.5 정도 성장한다고 했는데 0.1이면 이게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이게 이렇게 된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전망치가 틀려도 5분의 1이나 줄어질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크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라고 이게 그렇게 무조건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상목 그 부총리께서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수치를 발표를 보고 어떤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숫자가 낮아져서 경제 성장률이 다시 조금 하방으로 재조정될 그 여지는 있다가 이제 나중에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등 몇 개 없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 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5분의 1 토막의 이 잘못된 전망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었을 때 하는 총재께서는 좀 이렇게 완곡된 표현을 하셨는데, IT 쪽에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이 성과가 치중되어 있는데 IT의 업황이 너무 빨리 변해버렸다. 그래서 IT 쪽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분위기가 바뀔지 몰랐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변화의 흐름들은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본인들이 전망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한 2달 전쯤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 괜찮다고 말씀 주신 분도 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 가게에서 장사하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또 대기업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제 녹록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뚜껑은 역시 녹록하지 않은 게 맞다. 하는 총재 이분은 뭐 굉장히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근래 보면 이러저런 현안에 많이 보고서도 내도 언급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못 맞추셨군요. 네. 뭐 이유를 또 한두 개 더 드셨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말씀하시면서 그거 하루 이틀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중국 경제가 원래 목표 경제 성장률이 5%거든요. 근데 거기는 높은 사람이 5% 성장한다 하면 무조건 그건 달성을 해야 돼요. 네, 금과 억조처럼. 근데 이번에 예상치가 4.66을 찍을 것 같아요. 목표보다 좀 모자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들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하겠다고 맞아요. 예. 어마어마한 지금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는 좀 올랐는데 실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거냐 했었을 땐 아직까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가도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래 중국의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경제 규모나 시장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넘어와서 장사 안 하는 부분도 많은데 막 넘어오는 거죠. 덤핑 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업체들의 성적표가 좀 훼손된 것도 있고 중국 경제가 좋아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힘받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주춤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앞서 하는 총재가 말했던 IT 쪽의 예측은 조금 우리가 좀 앞으로 보정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이 생각보다 부진한 것도 경제가 안 좋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요인들까지 잘 고려해서 이제 또 전망을 하겠죠. 하나만 제 관련해서 네. 여쭤봐. 아까 하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하방이 밑으로 내려간다. 방향이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안 좋아진다는 얘기. 뭐 또 하방 경직성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경직되게? 하방은 말 그대로 경제가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라는 뜻인데요. 하방 경직성은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지지층이 있다. 이런 의미가 하방 담겨져 있습니다. 경직성이 그런 거예요? 저는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역시 배워야 돼. 수출이 뭐 좀 잘 안 되는 것도 요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걱정입니다. 내수 안 좋은 거야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나마 수출이 버텨줬는데 이번에 그럼 수출이 왜 이렇게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까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실 전부 다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IT가 생각보다 급격히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자동차라든가 그 석유화학 제품류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저조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신차를 출시해서 좀 이것저것 좀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자동차의 업황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글로벌리 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만 자동차도 힘발을 못 받았고 석유항유라고 하면 요즘은 2차 전지와 관련된 테마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한 전기차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으면서 약간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 그러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이네. 네. 금년에 우리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2.4%였나요? 네. 그럼 이게 가능해요? 11월 달에 이제 한은이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올해 다음 달에? 2024년도에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뭐 지난번에 저도 우연히 라이브로 직접 봤는데 담당하는 국장께서 아마 수정을 좀 아래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그냥 수치가 뭐 낮아졌구나 이런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중요한 주잖아요. 얘기 해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장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위기 극복했으면 예년에 있었던 그 정상적인 성장률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위기를 겪고 나면 예전 성장률은 좀처럼 달성을 못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다. 뭐 이런 표현들이 왕왕 보이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냐?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그 투자부터 좀 줄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물건 파는 것들이야 당연히 팔아야 되니까 그걸 줄일 수는 없는데 미래를 본 R&D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요. 실제 위기가 극복되고 나서 새로운 판이 열렸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투자를 이만큼 안 했으니 네. 다른 투자를 잘했던 위기 안 겪었던 외국 기업이나 외국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뒤늦게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투자를 하고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겨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계속 좀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야 지난번 제품은 실패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면서 성과가 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당분간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그동안 했던 걸로 일단 버티자 이래 버리면 그 학습 효과라든가 이런 거마저도 유실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를 쫓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뭐냐 하면 이상하게 좀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만연해 있거든요. 지금 경제도 그렇고 인구 감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우리가 과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성장 기조 고착화 이런 걸로 또 귀결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번에 수치가 좀 떨어진 것을 적지 않은 분들이 "거 봐. 결국 이렇게 됐다니까. 우리 더 주머니를 좀 웅크려 들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래서 이럴 어려운 때는 문제인데. 너무 네. 위축되지 않게 약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도 솔직히 근데 필요합니다. 긴축 재정이잖아요. 예, 참 그런 부분이 좀 좀 이제 답답하죠, 그죠? 전문가들 많이 그렇죠. 답답해하시대요. 예. 물론 재정이 그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꼭 줄여야 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단의 차이죠. 아직 뭐 코로나 끝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긴축해야 미래에 또 위기 있을 때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논조일 수 있는데 아직 위기 안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는 돈 엄청 풀어서 오히려 코로나 때 생겨야 될 위기가 지금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행히 투자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의 투자가 줄었는데 IT를 비롯해서 반도체 설비 투자의 분야에 대해서는 기계류와 이런 거 포함해서 6.9%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IT와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뭔가 좋아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IT 반도체 이쪽 부분의 편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형태로 경제가 또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조금 전반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쯤은 좀 뭔가 리뷰를 해서 뭔가 좀 바꿀 건 바꾸고 네, 이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제 반환점을 이제 곧 돌잖아요. 다음 달 10일이면.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네. 그런 걸 좀 하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그거 관련돼서 첨언 하나 드리면 분명 경제 괜찮다고 한 것보다는 숫자가 낮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는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망 관련해서 IMF 국제통화기금이 이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GNP가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습니까? 네, 높습니다. 너무 선제가 좀 되지 않았나요? 몇 년 네, 전부터 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수치에 따라 이게 다 달러로 집계를 해서 네. 비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국 환율에 환율 따라서 때문에 왔다 조금씩, 갔다 하죠.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3국을 비교했을 때 대만의 1인당 GDP랑 이런 것들의 상승 속도가 굉장하다. 맞아요. 원래 한동안은 우리가 또 대만은 이제 완전히 추월했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거 다시 또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대만의 GDP 그리고 1인당 GDP가 약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IT, 디지털로의 전환이 굉장히 급속하게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대만의 주력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황이 너무나도 빨리 개선됐고 그리고 고공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IT 부분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대만이 크게 약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코로나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AI 붐이 또 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AI 붐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은 직접적인 수혜 국가에서 약간은 지금 비껴간 상황이지만 대만은 TSMC를 비롯해서 여전히 고공행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대만은 이
코로나 그리고 AI 이 두 가지 때문에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잘 굴러가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GDP는 여전히 뭐 우상향을 당분간은 그릴 것 같다. 그렇다면 당분간 뭐 환율 때문에 잠깐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대만이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적어도 몇 년간은 더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다. 네. 자, 몇 가지 질문인데요. 네. TSMC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네. 우리나라 삼성이 이기는 날이 올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뭐 제가 TSMC에 대해서 삼성과 뭐 비교한 방송도 한번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삼성 내부 직원도 삼성에 대한 고해성사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임직원들도 반성문이라는 걸 내놨는데 거기에 많은 비중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언급이 돼 반성 좀 있었어요. 하긴 해야 돼. 네. 하긴 해야죠, 당연히. 네. 성과 안 좋으면 무조건 네.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조직 문화라는 게 뭐냐? 뭐 경직된 뭐 문화, 그리고 상명하달식의 문화, 그리고 토론이 없고, 그리고 강압적이고, 뭐 그리고 일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일정 이상 되면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잘 나가는 TSMC는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블라인드 같은 어느 기업의 내부 사정을 속 시원히 얘기해주는 익명 어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판 것도 있고 대만판 것도 있는데 네. 거기에 TSMC 직원들이 얘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똑같이 비교를 한 거예요. 이쪽도 사내 직원의 얘기, 그 TSMC도 사내 직원의 얘기를 했는데 상황은 TSMC의 조직 문화가 더 안 좋아요. 우리 아, 기준으로는. 그래요? 예. 훨씬 상명하달식이고요.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있고, 그리고 오전에 보고하고 오후에도 보고해야 돼요. 네. 삼성도 불필요한 보고가 너무 많고요. 그게 업무에 비효율이 있습니다 했는데 TSMC도 똑같고요. 심지어 그 2021년도에 나온 논조를 보니까 TSMC의 직원은 욕도 하고 나한테 오. 심지어 성과가 뭐가 안 좋으면 의자도 집어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워라밸이 국민들의 대표적인 정서고 또 그게 맞거든요. 선진국이 돼가면서. 그런데 TSMC는 면접 때 나한테 그랬다. 면접관이. 우리 돈은 대만 업종 중에선 좀 많이 주는데 한 달에 이틀 쉬는데 그거 감내할 수 있느냐? 그거 자신 없어 아예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돈 준다니까 한 달에 이틀 쉰다 하더라도 해봐야지 한 건데 자기도 죽겠다고 거기 써 있어요. 한 달 이틀이면 그게 그렇죠. 힘들죠. 자, 요약컨대 무슨 소리냐? TSMC도 이런 표현 쓰죠. 구성원들을 진짜 갈아넣으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TSMC 이런 조직 문화, 우리 언제적 조직 문화로 보이세요? 딱 봐도 안 되죠 지금. 예, 그렇죠. 지금은 안 되죠. 그렇게. 우리 오히려 80년대는 우리 TSMC랑 비슷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도 이제 좀 선진화되고 고도화되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TSMC가 언제까지 저걸로 성과 낼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 문화 조금만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예. 어쨌든 창의력은 살아나게. 그럼요. 예. 이제는 못하는 거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요.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1인 독주, 한 기업 독주예요. TSMC 혼자 파운드리 분야를 다 독주하면 TSMC에서 물건 사와야 되는 사람들은 협상력이 없어요. 그럼 뭔가 TSMC 말고 또 찾아갈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차이는 너무나도 커지고 있으나 2등은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삼성이 물건만 만들어 오면 나 살 거다. 기다리고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조금만 전열을 가다두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믿겠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가 네. 지금 3만 불, 3만 얼마죠? 한 5천 됩니까? 네, 넘었죠. 네. 그럼 4만 불 언제 돼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건 경제가 맞는데요. 자꾸 주춤해서요. 네. 그렇지만 분명 4만 불을 찍을 거라는 건 분명하고요. 이것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렇죠, 사실. 1960년대 국민소득 100불이었던 나라가 4만 불까지 간 경우는 사실 없어요. 우리 가끔 홍콩하고 싱가포르 막 이런 얘기하는데 도시 국가와 우리처럼 인구 5천만 되는 국가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일한 일이고 뭐 4만 불이 언제 달성될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만
갈 거라는 걸 의심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 많은데 한국은 그걸 넘어서서 4만 불까지 가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 그렇다고 뭐 2040년이나 이런 건 아닌데 머지않은 시점에 가능합니다. 이런 건 빨리 넘어가 버리는 게 좋은데 그죠? 그렇죠.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요. 어떤 거냐면 일정 기간 안에 그 금액을 넘어가지 못하면 거의 반영원히 못 넘어가더라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중진국 함정을 넘어가려면 그 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기간에 막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딱 차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쏟아부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4만 불까지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성장이라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무슨 철에 근무하자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뭔가 역량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그런 건 좀 신경을 쓰긴 해야죠. 정치권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니들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싸우고 있을래?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 나가보면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박종호 교수님은 경제 셰프입니다. 쉽고 친절하고 일목요연하게. 아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호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